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남중국해에 뜬 미국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다 갔죠. 세계 최강의 전략 폭격기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접 해역을 비행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중국 쪽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여야 사당 지도부 만난 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서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얘기만 했는데 주로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앞서 시정연설 전에 열렸던 차담회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퇴장하면서 일부러 정우택 원내대표 자리로 찾아가서 왜 오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정우택 대표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죠. 다른 사진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주열 통화정책 조정 필요성이 있다. 3년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 국채 등 이 채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멜라니아와 베런 백악관에 입주했다라고 해서요.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 아들 베런이 마침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학교 문제로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거주해 있었는데 멜라니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좀 딸인 아방카의 역할이 좀 축소될까요? 아니면 딸과 이 와이프가 강력한 실세로 등장할까요?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투기 합동단속 앞두고 문 닫은 서울 개포동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표정이 보이는데요. 강남에서의 집값이 너무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예고돼 있습니다. 어제 실제 단속반이 떴더니 개포동 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오랜만에 소통 믿습니다. 별 말씀을 5대 원칙 부메랑이 돼서 날아왔죠. 자유한국당이 과연 저런 거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 하나같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진 납세 조대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초리가 아니라 거의 폭탄급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봉합해주러 오셨군요. 우병우 라인 제거 수술을 받은 검찰. 봉합이 아니라 이번엔 뇌종양 수술할 것이다. 그 수술하는 사람은 바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법무부 문민화 또 공수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남북 민간교류를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휴전선 너머에서 외치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이 미사일로 길을 꽉 막아버린 형국입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야이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실업 방치된 재난 대통령의 30분 호소다라고 해서요. 어제 국회를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만평에서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아까는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우택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현 원내대표에게 직접 다가가서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섰지만 풀리지 않는 강경화 대치. 어제 사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이 강경화 후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문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야당 대표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협치의 실천을 위해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 선협의 후 결정을 하는 시스템과 협치의 요건을 달성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역시 국민통합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9명이 선대위에 참여한 것은 말과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향해서 국회를 찾아갔던 모습 이모저모 보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진짜 정우택 대표는 왜 안 가셨어요? 이 차담에. 직접 그래서 문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아까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진짜 물어본 건가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 참거, 그러니까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임명을 강행하려는 어떤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차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차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짚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정도 도덕적 어떤 흠결이라든지 업무 능력이 미흡한 것이 드러났으면 진작에 지명철회가 됐어야 되거든요. 과거 정부에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한 뭐 일종의 소극적인 항의죠. 근데 또 지금 막상 연설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찾아오니까 뭐 일어나서 악수는 안 할 수 없고. 그건 당연히 뭐 해야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립은 했거든요. 물론 박수는 안 쳤습니다만. 근데 과거 정부에 보면요. 민주당이 야당할 때 기립을 안 했어요. 딱 한 명 기립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 조경태 의원께서.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왕따 당하다가 이제 지금은 당을 옮겨서 자유한국당에 와 계셨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뭐 표시를 한 거고 그 외에 뭐 연설 때 박수를 안 치거나 아니면 차담에 참석 안 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지금 국정에 대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PPT 자료를 활용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29분간 16번의 박수가 좀 나왔습니다. 단 1원도 일자리에 연결되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새 순으로 추경 여력이 있는데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어제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정말로 일자리와 관련된 연설 내용만 있었어요.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전반적인 국정 운영 현안에 대한 얘기는 일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인사청문회 문제와 일자리는 분리해서 가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참석한 차담회에 오지 않은 거, 또 연설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컴퓨터 이렇게 화면 이제 그 덮개 앞에 이렇게 뭐 좀 반대하는 그런 종이를 붙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불쾌하게 보세요? 아니면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할 땐 그보다 더 했으니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하나하나 갖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대담하게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사 문제하고 추경안을 갖다 분리해서 아마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가 이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굳이 없었을 텐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함께 다룸으로써 추경안마저도 어려움을 처할 필요는 없다라는 아마 전략이 쓴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어저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어떤 태도, 전체 야당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글쎄요, 뭐 과거 민주당이 잘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정도가 좀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지금 난지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야당이 좀 협조해달라. 어제 차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가 심재건 부의장인가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가 나오자 이번 추경 역시 국가재정법에는 반하는 식으로 추진이 됐다. 이렇게 일처리하지 마시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 처리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 대통령이 그러면 이번에는 봐주시는 거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참석자들이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와 이 추경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가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임명을 강행하면 일자리 추경을 비롯해서 향후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 관련해서 처리에 비협조하겠다 이렇게 연계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제 보면요. 예. 네. 일자리 추경 문제는 추경대로 심사를 하고요. 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가는 것이 가장 지금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추경을 임심의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야3당 합의할 때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바른정당은 이제 같이 심의하기로 했고요. 예. 다만 지금 문제는 일자리 추경이 정말 일자리 추경인지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기존 추경의 그 취지에 맞는 예. 추경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긴급 재난 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 예. 따른 추경이 기본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위기나 긴급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에 예. 맞는 추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뭐 44번 예. 일자리 얘기를 하셨다. 일자리에만 집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 뭐 상황을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 안전망 예. 내지는 사회 서비스 확충 예. 에 대한 추경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나 사회 안전망 확충이 지금 예. 추경을 통해서 꼭 반드시 시급하게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라는 것에서 좀 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짧은 기간 내 단기간 내 초기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는 건 저희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의욕에 맞게 그리고 일자리에 맞는 추경인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요. 아시겠지만 특히나 청년 일자리가 과연 이 추경으로 인해서 마중물이 될 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뭐 심재권 의원이 아니라 이제 심재철 의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좀 정정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통령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문 대통령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추경에까지 야당들이 반대를 하기에는 그 명분이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예. 상황에서 야당이 계속 저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야당, 국민의당이나 예. 정의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사가 곧 통과는 아니잖아요. 예. 심사를 해서 야당 입장에서 좀 바꿀 게 있다거나 건의할 게 있으면 거기서 논의해서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경 예산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심사하는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인사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 이걸 연계시켜서 계속 저렇게 했을 경우에 예.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예.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반드시 뭐 인사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 추경안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 지난 19대부터 당시 이제 여당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끝끝내 거부해갖고 지금 5년 넘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경안을 보면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추경안 11조 2천억 들여서 뭐 1년만 고용하고 1년 후에는 다 해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남미나 그리스 스타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경 문제를 놓고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협치를 끌고 나가느냐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높은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일본 특사 만난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문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아베 친서를 받긴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히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의 확고한 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의 그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초지일관 똑같은 지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그 협상 문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뭐 안타까움을 여러 번 이제 피력을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게 우리의 일방 주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교력이 좀 동원돼가지고 일본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로 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수장이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오랜 공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새 정부가 어떤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단초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라. 강 후보자가 이 한일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동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정유라가 어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50분 지각을 했습니다. 9시 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하는 통보를 받았는데 50분쯤 늦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역시 이제 엄마가 다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자,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한마디만 말씀을 아니 잠시만요. 저기 한마디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 그냥 죄송합니다. 오, 조심.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봅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성질이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들어가시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좀 확대해서 정유라가 화를 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분 정도 지각을 한 거는 이제 좀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은 건가요?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좀 지각하고 그러셨나? 글쎄요, 어떤 심리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안심은 되는 상황이겠죠. 지금 구속을 예측하는 상황,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이제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기각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 사실 그 정유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엄마 되시는 최순실이라든지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부와의 그 시간 문제 갖고도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나치게 지금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찰이 소환했는데 50분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짱이잖아요. 배짱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온 국민이 분노했던 상황을 야기한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엄마는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재판 치과 가야 된다면서 재판을 안 가려고 하고 딸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는지 검찰을 우습게 하는 건지 50분 지각을 하고 조금 이 상황이 이제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의 질문했을 때 이제 묵묵부답이었잖아요. 이거는 변호인 조언을 좀 받은 건가요? 평소에 이 정유라는 기자들이 질문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스타일이 바뀐 것 같죠? 그쵸, 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만 해도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는데 지금은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특히
조사받고 나오면서는 뭐 그냥 묵묵부답으로 예. 일관했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이나 이런 데에 조언을 들었을 수가 있죠. 문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해석이 나오거나 예. 아니면 그 의미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또 예. 기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라라는 뭐 조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변호인의 이제 조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국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확실히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을 검찰이 7건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이었던 이제 이상화 씨에게 좀 연락처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고요. 전화번호도 좀 나오는데 이번 저희 MBN이 좀 단독으로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소환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자, 이 얘기가요, 굉장히 좀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을 전혀 몰랐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지시 목록, 그러니까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줬던 이상화라는 이름과 이상화 씨의 전화번호, 독일 전화번호가, 현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상화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안종범 수석에게 불러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삼성이 이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화 씨를 뭐 최순실의 독일 금고직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좌 관리에 관여한 인물은 분명하잖아요. 네네. 이것만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삼성이 이 최순실에게 또 정유라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또 그 지원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 뭐 여기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었을 때도 이 구체성을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점의 뭐 지점장의 전화번호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시까지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수첩으로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특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어떤 증거들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한테는 불리한 지금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부도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마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자신은 몰랐다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 논리가 이제 깨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한테 듣지 않았으면 저 이상화라는 이름 그리고 이상화 씨의 독일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했을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저 수첩에 VIP 지시사항 메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분명히 맞는 거죠. 안종범한테 VIP가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 법인장 이름까지 알고 전화번호까지 줬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개입했다는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안종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지시를 받아서 저 지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돈이 입금됐다고 하면 추측컨대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종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번호와 지시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삼성에 전달했을 것이고 삼성이 그 전달을 받고 나서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물론 그것도 검찰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런 수첩에 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언했던 많은 증언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미르나 K스포츠는 글쎄 뭐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뭔가 좀 국가적인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또는 체육 발전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라는 그런 나름의 명분을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또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승마 문제는 전적으로 정유라잖아요.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노태관 국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일개 한 은행의 해외 법인장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도 수석에게 경제수석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는 너무 지극히 사적인 거 아닌가요?
상당히 너무나 예. 디테일한 부분이 예. 대통령의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추론이 더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물론 사실은 이 이상화 씨 번호나 이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물론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 수석 비서관이 중요한 회의에서 언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됐고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예. 부분을 사실은 정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닐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나 이 일개인 미성년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1의 기업이 움직였다. 그럼 예. 대통령이 움직였다라는 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거든요. 게다가 물론 정유라 씨가 미성년일 당시에 어른들에 의해서 입학도 됐고 뭐 취소도 예. 됐고 그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미성년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수석의 수첩에 좀 나란 일 하는 그런 내용들 메모가 쫙 적혀 있어야 정상인데 이건 미르케이 스포츠도 아니고 진짜 정유라 하나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했더니 정말 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뭐 어떤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 그러니까 예. 승마의 스폰서 기업이 하나그룹이었다가 이제 그때 그 예. 무렵에 삼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삼성이 승마협회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뭐 관계가 있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그러니까 예. 어떤 경위에서 일개 지점장의 전화번호가 업무 수첩에 기재가 됐느냐라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좀 들어봐야 예. 알겠습니다만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승마 또 승마 선수였던 정유라와 예. 삼성 간에 전혀 뭐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니니까요. 예. 근데 물론 좀 이상하긴 하죠. 뭐 대통령이라 그러면 경제수석은 승마 발전을 그러니까요.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생각한 겁니까? 예, 예. 어쨌든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인데, MBN 보도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수첩이 7건이 새로 추가로 확보가 됐어요. 자, 이쯤 되면은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박 전 대통령 또 경제수석 최순실 관련 재수사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재판이 지금 엄청 진행 중이고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가 되겠죠. 이제 보강 수사? 예. 이제 보면은 그 수첩이 지금 제공된 그 내용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처음에 17건이 제출됐다가 특검에서 다시 39건으로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예. 검찰에서 지금 들여다보니까 빠진 날짜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안 수석의 보좌관을 통해 추궁을 했더니 지금 추가로 지금 7건이 나왔다라는 걸 봤었을 때 아마 안종범 수석 측이나 보좌관이 생각했을 때도 그 7건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폭발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꽁꽁 숨겼는데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출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검찰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좀 더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왜 7건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걸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마 뭐라 그럴까요? 안종범 수석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안종범 수석의 예. 입장은 계속해서 자기는 지시를 따른 거지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예. 아니다. 이 부분에 아마 7건의 이제 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거기에 따른 아마 추가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늦게까지 보관돼 있던 것이 새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폭발성, 휘발성은 그 앞에 있는 수첩들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이제 주에도 그 얘기 나왔는데 정우성 전 비서관의 얘기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휴대전화 내용인데 뭐 들으면은 이제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뭐 문화융성, 문예부흥이냐 뭐 문화융성이냐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얘기하는 대목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은 최순실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이제 식으로 가불 관계가 바뀌어 있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수첩 내용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해서 진짜 그 만평에서 그려졌듯이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순실은 그저 시녀에 불과했었고 최종적 판단은 자신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관계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근혜 전 시녀 얘기를 대통령. 저렇게 잘 그런데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뭐랄까 능력이랄까 말을 신뢰하는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자가 참모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참모의 전언이나 지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거나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역할을 최순실이 계속해왔다고 하면 40년 동안 본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무슨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의지의 정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많이 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청취하고 또 최순실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조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도 최순실이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지금까지 경험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겼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뭐 더 놀랍지도 않지만 깜짝깜짝 또 새로 느끼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최순실이요 정신과와 치과를 가도록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뼈 넘어져가지고 뼈와 허리가 안 좋았다, 꼬리뼈를 다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신과와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 뭐 목요일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좀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서 그런 거면은 당연히 뭐 재판부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고 치과도 가야 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 받는 동안에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계속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도 끌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끝내야 됩니다. 안 되면 이제 뭐 보석이 됐던 아니면 뭐 이제 신병을 내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재판 관행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뭐 2년, 3년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중요 사건도 길어야 3개월,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다 끝내는 거에 익숙해 있고 재판도 빨리 끝내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피고인들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염두에 두고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도록 지금 지연 전략을 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을 것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안에 거의 모든 재판을 끝내는 거에 익숙해 있지만 과연 중요 사건이고 다툴 여지가 많을 경우에 그럼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보다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 이제 뭐 신병을 풀어준 상태에서라도 재판을 차분하게 더 끄는 것이 어떤 정의라는 관점에서 뭐 옳은 것이냐. 물론 이제 신중하게 재판을 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더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법 정책적인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재판 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이 뭐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부러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뭐 진짜 오음질리교처럼 한 10년 가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 가운데도 사실 이가 아파도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치과와 정신과 치료받는 국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래도 죄를 져가지고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과 치료 다 받고 정신과 치료 다 받고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인권은 보호해야겠습니다만. 물론 인권은 중요한 겁니다만은 다른 그 이제 피고인들과 과연 지금 동등한 취급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예. 국민들이 이런 이제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분노스럽죠.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일을 이 나라에 끼쳤는지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국정이 마비되고 지난 6개월 넘게 거의 사회를 혼란시켰던 사람들인데 지금 당신들은 모든 인권에 의존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당하게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할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노스럽고 아직도 이 자기네들이 지금 저지른 어떤 그 죄감 내지는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에 가가지고는 재판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형량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시간 끌기, 버티기, 비협조적인 태도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변호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정신과나 치과 치료 이런 거 국민 세금으로 구치소 쪽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무료예요? 아니면 본인이 부담해요? 그거는 이제 구치소 내에 의무실에 의사가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료를 받는 거야 뭐 따로 별도의 진료비를 안 받습니다만 이제 외부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치과 치료도 사실 구치소 의무실 내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과 의사나 일반 의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나 정신과 같이 외부 진료를 나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죠. 그 진료비까지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방금 이제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권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이 사실은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그 사상범과 관련한 수사에서 변호인 측에서 끈질기게 이제 인권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제도를 바꾼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정농단 재판이 중요하고 지금 잘못된 점에서 우리가 엄단을 해야겠습니다만 국정농단과 관련된 피고인이라고 해서 인권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간첩단 사건 수사 재판하면서도 인권 보장을 충분히 해줬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그토록 이제 탄압을 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과거에 열심히 투쟁해서 이루는 그 과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따먹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권은 지켜야겠습니다만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이런 얘기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정유라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국내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픕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왜 갑자기 그렇게 아픈 거죠? 이 시점에 우연의 일치인가요? 글쎄요. 정유라 씨 사실은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고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전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유라 씨가 들어온 이후에 최순실 씨가 입국 즈음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입국을 했고 그리고 손자도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영장까지 기각이 된 상황이면 조금 더 느슨하게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이 나냐의 문제인데 최순실 씨가 여전히 너무 국민을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후한무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치통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통증이 나곤 하지만요. 정신과 치료, 치과 치료, 꼬리뼈 아픈 거 이 모든 사안을 다 자신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돌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한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주범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주 사회 재판이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증인을 좀 줄이자,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분들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재판부의 이런 제안은 또 거절을 해요. 좀 증인 줄이면 본인들 박 전 대통령 체력
그 부담도 좀 덜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말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인들을 다 불러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예. 하는 거는 뭐 충분히 본인의 권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본인은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재판 숫자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재판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속회를 해야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는 본인이 피곤하니까 재판 숫자는 줄여달라고 증인은 늘리고 또 신문 시간도 보면요. 엄청나게 다른 신문 시간보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 결국 하루에 증인 한 명밖에 신문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 3명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부분을 신문을 길게 하면서 본인의 권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결국 재판이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의심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증인은 주로 검찰 측 증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보면 한 4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의 그 조서에 예.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최순실 측의 변호인이 이 진술이 맞다라고 하면 동의를 하면은 이제 법정에 안 불러도 되는 거지만 예. 부동의를 하면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겠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말은 이 중에 동의할 거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고 예. 이제 변호인의 입장은 이 사람들이 검찰이나 특검에서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 측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피고인 측의 증인을 뭐 수백 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예.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빨리빨리 인정해야 본인들 박 전 대통령도 체력 부담이 덜할 텐데 다 부인을 하고 재판은 시간은 좀 줄여달라, 횟수도 줄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이제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이 짧아질 수가 있는 거고 유죄를 그런가요? 인정 예. 못하겠다고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리 있는 대목이 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로서는 10월 16일 전에 끝내고 싶어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재판을 좀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략이 좀 엿보입니다. 사건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중견 배우 기주봉 대마초 흡연 혐의로 영장을 받았다는데 본인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요즘 이 연예계에서 이 대마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마약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에 이어 이번엔 중견 연극 배우 기주봉 씨가 동료 배우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배우 기주봉 씨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친구, 공공의 적 등 다수의 인기 작품에 출연해 최고의 조연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기 씨와 동료 배우는 지난해 12월 각각 마약 공급책인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피운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은 며느리의 연극 출연을 부탁하려고 두 사람에게 대마초를 건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기 씨와 동료 배우는 경찰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기 씨의 소속사 측은 기 씨가 대마초를 건넨 사람과 지인 사이는 맞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본인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기 씨는 지난 199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데요. 이에 대중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희 의원님, 그 빅뱅의 탑도 그렇고 뭐 기주봉 씨도 마찬가지고 대마초가 한때는 뭐 합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어요. 뭐 또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합법화하고 있는 주도 있고 이게 이렇게 좀 헤어나기 어려운 건가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헤어나기 어려운지 그 중독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학계 보고를 보면은 담배 이상의 뭐 중독성이 있다. 아니면 뭐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물론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라서 대중에게 많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하니까 더 크게 부각되는 면도 있고요. 물론 일반 국민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는 거는 맞죠. 세상으로부터 많이 도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이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건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계속 연루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예. 됩니다. 그럼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가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조금 더 많은 예. 좀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약과 관련해서 이제 기주봉 씨 같은 경우에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변 검사에서는 최근에 복용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1, 2주 안에 복용한 것은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고게 지나면 다 배출이 되고 소변에서는 검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모바일 검사거든요. 모바일 검사에서는 대략 한 6개월 이내에 복용한 것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아주 최근에 복용을 했다는 뭐 법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최근에 복용한 거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뭐 연예인이라는 게 이제 인기에 뭐 등락기 폭이 워낙 크니까 스트레스 뭐 이해합니다만은 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재범 씨의 부인 배우 송남영 씨가 별세를 했는데 사실상 임재범 씨가 이제 은둔의 가수로 많이 불려요. 뭐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이 병원비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죠. 임재범 씨. 임재범 씨가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남자들이 가장 부르기 힘든 노래, 고해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인데 힘든 노래니까. 그렇죠. 그거 너무 높아가지고 다 도전하지만 힘든 노래죠. 노래방 금지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임재범 씨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촬영하고 나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내가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고 본인의 아내의 암투병에 병원비가 필요해서 본인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응원도 보내고 박수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경연 프로그램 나와서 출연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어. 그 뒤부터 또다시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서 더 이상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 참 안타깝죠. 아내의 그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줬던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또 이른 나이에 별세를 하셔서 뭐 암이 전이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1호 부부 커플로 유명하죠. 하리수 씨와 미키정 씨가 이제 10년 만에 이혼했는데 뭐 인고 부부 사이였는데 미키정 씨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뭐 약간 뭐 멀어졌다 또 뭐 공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 때문에 멀어지면서 뭐 이혼이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티즌들 반응이 사실은 뭐 누가 잘못해서 이혼했느냐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미키정 씨의 사업 실패, 경제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뷰 기사에 실리니까 다들 또 미키정 씨에게 또 이제 비난의 화살이 가는데 하리수 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팬들이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저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자꾸 올리게 되면요. 상대방 연예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전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양쪽 다 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지. 한쪽이 물론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추측성으로 뭐 그냥 잡담하듯이 또는 가십성으로 글을 올리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게 그 피해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본인이 정말 그 스트레스를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뭐 이혼했지만 이제 또 친구처럼 또 편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악플 달거나 이제 왜곡된 시선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소수자 문제, 뭐 트랜스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이게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는 뭐 이런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제 뭐 합법화에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시선은 이 동성애 문제 또 트랜스젠더 문제 뭐 여러 가지 성소수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야겠죠. 또 앞으로 좀 더 발전할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요. 발전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그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인권의 절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제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합법화해야 되느냐. 예. 사실은 사실혼인 관계나 아니면 제도화되지 않은 방식의 결혼은 이미 하고 있죠. 결혼 생활도 영위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것을 국가가 나서는 그 법적 제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우리 사회가 뭐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 받아들이고 또 변해야 될 부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추행 논란 변협, 이번엔 맥주병 폭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변협의 임원분이 이제 다른 여자 변호사를 성추행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인데 이번에는 회식 자리에서요 변호사가 맥주병으로 뭐 서로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지수 변호사님 혹시 변협 소속이시? 저는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님들께서? 예. 글쎄요, 뭐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하거나 뭐 변호사가 되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이제 존중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스스로의 행동에도 조심을 하고 아직도 대체적으로 그런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참 오명한 내지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는 대한변협 스스로 내지는 변호사들 전체의 어떤 윤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아니라 거의 금지가 돼야겠죠. 이런 것들은 좀 차제에 좀 반성을 좀 깊이 좀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보면은 참 웃기는 게 다투던 분들끼리 오고 간 게 아니 폭력이 오고 간 게 아니라 말리던 사람을 또 맥주병으로 쳤어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분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꼭 변호사 오모 씨가 아니라 그냥 오모 씨 자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고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좀 처벌도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들이 뭐 두 분 다 변호사십니다만은 너무 이 특권화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공중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특권 의식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특히 청년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 의식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기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아니지만 뭐 좀 이사를 맡고 있거나 임원급 정도 되는 분들. 근데 이게 지금 변협의 문제가 뭐냐면요. 변협 회장을 이제 선거로 뽑게 돼 있는데 이 선거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긴 쪽 그러니까 당선된 변협 회장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변협의 임원 자리를 하나씩 맡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발단은 변협의 어떤 지원금을 놓고 그 전에 주던 지원금을 왜 끊었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다가 이제 이런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직전 변협 회장을 지냈던 어떤 인사가 이번 대선 캠프에 모 후보 캠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고 해서 그전에는 변협이 좀 어떤 중심을 잡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떤 정치적인 진출을 위한 일종의 교두보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조폭들을 많이 변호해서 이제 조폭들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조폭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제 변협 소속 변호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박 소식입니다. 결선에서 의석 79% 휩쓸면 마크롱, 프랑스의 영웅 드골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돌풍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프랑스 언론들이 분석한 걸 보면요.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요. 노동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초과 노동시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줄이고 기업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뭐 의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과반 의석을 넘어서는 의석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공천했던 여러 후보자들이 참신했다. 특히 여성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완전히 좌 또는 완전히 우보다는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지지를 받는 쪽으로 다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에 있었던 트럼프 대선 과정이라든지 뭐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우파,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우경화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지식인이라는 게 또 상당한 두텁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프랑스 내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의 결과로서 지금 마크롱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랑스가 유럽에서의 그 움직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다른 국가들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마크롱 상황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개될 부분, 다른 유럽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이 보수 우파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마크롱이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적 야당들이 이 마크롱의 어떤 노선 또는 이제 정책 이런 것들 좀 배워라. 뭐 이렇게 이제 조언하시는 분들도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됐던 스타 검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 5차례를 받았는데 4번 받았지만 마지막에 거부하면서 자신이 해임됐다. 철저하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나 같은 연방 검사와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없는 자리에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위기로 좀 물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영국의 메이 총리 역시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좀 물러나라는 여론이 되게 높죠. 그래서 물러나는 메이 총리와는 회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상 대비하라 한국은행이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미국 FOMC도 내일 모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대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 크게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 부동산 과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집값 문제를 잡겠다,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른바 무리하게 해서 집을 산 이분들 하우스포로 전락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또 영국식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큰 경제적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가해야 되겠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률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집을 사서 지금 갚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차별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대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비 모아가지고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집을 사서 이제 전세를 놓고 이런 식의 어떤 갭 투자를 하는데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이제 각종 그 세금을 증세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가장 많이 아파트 값,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은 노무현 정부처럼 이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 사례처럼 시장을 누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서 시장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집값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게 이제 또 서민들의 바람이니까 쉽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 달이 굉장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기대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휴일제를 굉장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10월 2일 하루만 딱 쉬게 되면요.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또다시 황금 연휴를 좀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 방안도 함께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요. 새로 이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도 여러 흠결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44군데를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대혁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요. 2007년 만취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됐는데 고려대 출교 사건 때문에 학생들을 위로하느라고 그랬다라고 해명을 한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국민 모욕이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맹비난했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 걸리면 청문회도 못 올라온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지금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내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죠.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많은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죠. 그 당시에 뭐 장관이라든지 등등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 당장 사퇴해라라는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일요일 날 발표한 그 인사들 이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뭐 김상조 후보자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실마리는 초반에 풀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못 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처음에 인선할 때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면서 감동을 줬었죠. 근데 이후에 이제 많은 문제를 도덕적, 윤리적 또는 업무 역량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때 해명을 해라. 대통령 입장 발표, 특히 5대 비리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신 이제 했죠. 그 당시에 많이 궁금해했던 것이 왜 좋은 일은 대통령이 직접 하시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시키냐. 내지는 당신이 그렇게 강조해서 절대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인재들이 그런 흠결을 왜 그냥 묻고 지나가느냐. 세상에 완벽한 인간 없다라는 말로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초반에 아예 처음부터 사과하시고 이렇게 현실 조정에 맞게 조정하겠다, 수정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셨다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뉴스 속보가 들어오는데 연세대 학내에서 택배가 폭발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 사실만, 팩트만 좀 전하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님, 뭐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본인들이 이제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지금의 여당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할 말이 없는 게 예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그 당사자들이 왜 자신들의 정권을 잡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약소하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 비난으로부터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 비난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별을 굳이 둔다면은 비난을 하고 비판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만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낭만 경우를 하나하나 봤었을 때는 종합적으로 두세 개가 이제 문제가 됐고 그것이 심각하게 됐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차이는 국민 여론 자체가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을 때 낙마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여러 흠결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여론이 지금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과거의 행태는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다 조각이 완성되고 나면은 언젠가 이번 인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내용 같은 거, 방향 같은 거는 국민 앞에 한 번쯤은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과 다른 거는 이제 흠결은 있지만 통과시키자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문제를 좀 김영남 의원한테 듣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